네, 먼저 경제 인사이트로 열어가겠습니다.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방송하는 중에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어요. 네.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4.5% 성장이라고 하는데 정작 좀 시장에서 무덤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좀 약간 의아해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4.5%라는 수치는 꽤 높은 수치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중국의 그 연간 성장률이 3%였거든요. 그렇죠. 네. 3%는 굉장히 작은 수치입니다. 원래는 한 5% 정도는 돼야지 네. 중국에 대해 투자할 만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벤치마크가 5%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제 최저 목표치가 5%긴 한데요. 이게 4.5%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5% 올해 말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이 또 그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채권 금리, 그 다음에 주가, 또 여러 환율이나 여러 금융 그 지표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크게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크게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의 그 내부 문제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은 뭐 헝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 뭐 모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상존해 있는 거예요. 예. 예, 금리가 아주 높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이 일단은 타결이 됐다고 해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긴 해도 완전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보다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건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미중 간의 충돌이 요새 격화되고 있죠. 경제 간의 충돌이 이제 뭐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더 이렇게 파급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시장도 이제 이것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중국 위안화 환율도 굉장히 변동성이 요새 보면 작습니다. 예, 달러당 6.8위안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예, 게다가 그 미국의 채권도요. 이번에 중국의 그 금리,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원래 평소 같았으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게 이렇게 나왔으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요 보다 올랐을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것 예.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더 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이유는 뭐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준금리가 더 오를 거다. 25bp를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25bp를 올릴 것을 시장에서는 이미 이것을 녹여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금리에.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5bp만 더 올리고 거의 종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시장에서 미리 그걸 예상을 하고 좀 움직일 만도 한데요. 왜 안 움직이네요? 예, 벌써 이제 그것을 갖다가 다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의 초점이 지금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보다는 이제 소비보다는 이제 소비가 진작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세계는 그 리세션의 공포에 지금 접어들고 있죠. 예. 아래 공포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요. 사실은 중국의 소비자들입니다. 예. 막 쓰면서 이것을 경기를 진작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정치적인 이슈들이나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4.5%라는 숫자가 시장 전망은 넘어섰지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남아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번 1분기 성적표 우리가 주목했던 게 바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중국 시장이 이거였는데요. 그 3월 소매 수치가 10% 넘게 늘었어요. 그래서 2001년 6월 이후 가장 큰 반등세라고 하는데 이러면 어느 정도 좀 내수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네, 분명하게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방역 조치 완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영향이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0.6%라는 수치는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크게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영향이죠. 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수지의 개선, 국제 수지 개선에도
아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호조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 이것은 이제 소비 쪽인데요. 제조업 쪽에서도 중국의 그 경기가 살아나는 측면을 얼마 전까지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 PMI 지수죠. 제조업 예. PMI 지수도요. 많이 그 57 지수가 이제 PMI는 50이 기준인데요. 예. 57까지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확장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소비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은 그 GDP에서 차지하는 경제 성장률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이제 큰 나라들은 내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내수가 수출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랑 반대죠. 그래서 한 70%를 차지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내수가 좋아지면 중국의 경기 진작이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 소비 회복은 세계 경제에는 좋은 신호다.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 세계 경제 사이클에서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하여튼 뭐 중국이 구원투수로서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뭐 중앙은행들이 이제 물가에서 경기로 지금 시선이 옮겨가는 것 같은데, 그 시장 전망은 경기가 그다지 깊은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쪽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기는 있는데요. 우선 그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이클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떠한 그 경제 상황이 올 것인가를 이렇게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제는 항상 이렇게 사이클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사이클로 움직이고, 그 사이클은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사이클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표도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의 종류와 영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한번 보시면요. 예.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현재는 지금 상태의 그 사이클을 본다면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중간에 있다. 우리가 내려오는 그 과정의 중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이요, 지금은 그 계속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 정도가 조금 약해진 거죠.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물가 상승의 정도는 약해지고 있고, 채권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단기 금리가 많이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경기 침체를 우려를 반영하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디스인플레이션 그의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희가.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그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는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 투자를 줄이게 되면 뭐 개인 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줄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고용도 사실은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경향으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긴 가지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아주 심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금리를 올렸어도 뭐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많죠. 유동성이 너무 많고요. 그걸 거둬들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용 이슈들이나 이런 예. 것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지금 9조 달러에서 8.2조 달러까지 줄어들었다가 8.6조 달러 다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관련해서 이제 시장 전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주가는 바닥을 지났다. 그래서 이제는 뭐 주가가 회복기 또는 뭐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렇게 나쁘게 보는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연준과 중앙은행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입지가 줄어들었어요. 예. 예, 특히나 작년부터 제가
신용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신용 사태가 일어날 게 벌써 일어난 상황이에요. 정말 일어날까 했는데 진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 버렸고요.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와 미국 그리고 정부와. 뭐 일어나더라도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그럼요.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5bp를 5월 그 FOMC에서 이렇게 올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FOMC가 아직 2주일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동결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네. 지금도 이제 연준에서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25bp를 올려야 되겠죠.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계속 지금 오르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입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연준은 줄어들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이제는 금리 사이클이 다 왔다는 거예요. 인상 사이클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지와 언제 하락할지를 생각하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에 비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오겠지만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기와 주가의 관계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이클이. 경기가 침체돼도요. 주가가 오를 때도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경기 침체로 접어들긴 하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에서 반등하는 사이클이 좀 빨라진다는 그런 뉘앙스가 온다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아마 위험 자산의 투자 분위기도 빨리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뭐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뭐 주가는 수렴하겠지만은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이클이 좀 호전된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자, 이제 우리나라 물가를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죠.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4개월 또 연장을 했어요. 이것도 그렇고 공공요금 인상하는 거 하반기로 다 밀어놓고 한전요금, 전기 가스료 인상하는 여부도 지금 계속 보류 상태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한은에서도 사실상 뭐 금리 인하, 긴축 강화하는 거는 종결을 했는데 사실상 종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이클이 끝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공공요금 인상 연기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물가 잡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어쨌든 한시적인 조치긴 하죠. 네. 한시적인 조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배려한 조치라고도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환영을 하고 이제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예. 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디젤이라든가 휘발유를 안 쓰는 그 소상공인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는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더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정의업계로 봐도 이제 그 가격이 좀 떨어지면 수요가 좀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활황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반면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한시적인 조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나라 재정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이제 예. 유류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가뜩이나 지금 세수 구멍이 나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추경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세금도 지금 많이 안 거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세수도 지금 걱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그런 조치를 갖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대응을 해 나갈지 정부와 그다음에 뭐 소비자들도 소상공인들도 이 대책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요. 덧붙여서 문제가 한전이 이렇게 누적 적자가 계속 쌓이는데 이거 구멍난 만큼 그걸 한전채 발행해서 메우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절반 이상의 한전채예요. 네. 이것이 자칫 자금시장에 스퀴즈를 나갈 가능성, 그다음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한테는 뭐 돈줄을 쥘 가능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작년에도 지금 저희가 그 회사채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상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위험이. 그래서 한전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주 발행을 하고 이제 좀 싼 가격에 발행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발행을 하더라도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적게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부채 문제가 누적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기업이고요. 이제 많은 외국 기업들을 갖다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 전력을 싸게 공급해 왔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는 가격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올려서 한전의 그러한 그 수익성을 조금 담보해 주는 것도 앞으로 고려해 볼 만한 조치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내년 총선까지 있어가지고 공공요금 이대로 못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나오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물가도 상당히 걱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적절히 고려해서요. 이 여러 방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월 초에는 미국 연준의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예상하듯이 25bp 올리는 걸로 마지막 끝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25bp를 올리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죠. 예. 이제 채권 수익률을 본다면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채권이 이제 SVB 그 실리콘은행 그 사태와 네.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계기로 해서 신용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네. 이후에 채권의 그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채권 가격이 강해진 거죠. 네.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죠. 위험이 이제 상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좀 세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는 약간씩 올라가는 측면도 있어요. 아, 예. 예. 한 몇 주일 사이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25bp를 올리긴 올리겠지만 앞으로는 그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제는 흘러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5월 4일에 발표하는 금리 결정 FOMC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초점을 맞춰서 시청자들이 볼 것 같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은 25bp를 정말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이 문제도 있고요. 정말 이번에가 마지막이냐 그렇죠. 올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이냐. 세 번째는 이번 마지막이면 이제 초점은 또 다시 바뀌는 거거든요. 언제 내리냐. 그렇죠. 이제 언제 내릴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5월 4일 날 금리 결정은 25bp를 올려도 안 올려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가 됩니다. 이제 다음에는 더 이상 안 올리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안 올리는 거죠. 그럼 금리 인상 사이클은 현재로서는 종료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신용 이슈들이 더 터질 수도 있어요. 가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신용 사태가 더 불거지든 안 불거지든 여하튼 정부와 중앙은행,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연준은 계속해서 똑같은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안정에 더 포커스를 둘 수밖에 예. 없다는 거예요. 은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이상 있게 되면은 지금 달러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그럼 미국의 지금 부채 한조도 지금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6월이 되면서 이 부채 한도는 더욱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그 달러원 환율이 지금 조금 강해진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채 문제 한도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이제 그 구조적인 안정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요.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고용은 그 다음 순위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금리 인하의 속도가 언제가 될지 하반기 한 11월이면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앞서서 한 10월 달에 좀 빨리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창용 총재가 그래도 연준보다 먼저 내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때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이 사이클 종료, 그다음에 하반기 가서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뭐 전액 삼각해버린 이 신종자본증권 이게 알트원이라 그러죠. 이게 상당히 관심도 있고 참 우려도 큰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우선 그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하는 말은 전통적인 자본증권에 대비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이제 전통적인 증권이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이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이 문구는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아. 예.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알트원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AT1이라고 예. 부르고요. 뭐 그 이렇게 주식과 채권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예, 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딱 있어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를 지급하고요. 주식 같은 경우 이자가 없죠. 예. 배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다른 증권인데요. 이거 두 개를 다 약간 섞어놓은 듯한. 그럼 전환사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환사채도 신종자본증권에 들어가는 예. 거죠. 예, 교환사채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이번은 뭉뚱그려서 보면 예, 그렇다는 전체적으로 이게 전부 다 신종자본증권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종자본증권 중에서도 예. 그런 뭐 전환사채든 코코본드든 뭐 후순위채든 이렇게 예.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뭐 하이브리드다 두 예. 개 다 이렇게 성질을 그렇죠.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부르고요. 하는데 그 우리나라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들이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요. 보험사도 일부 발행을 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BIS라고 하죠.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자본을 어느 정도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지 우량은행의 등급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많은 자본을 들여와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그 후순위채를 발행을 하게 네. 되면 비록 후순위채긴 하지만 자기 자본으로 인정해 준단 인정이 말이에요.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무튼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지오은행 변정규 전무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